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러시아로 출국했습니다. 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반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1박 2일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양쪽에서 한 1+4 형식으로 한반도 정세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위에 한 2시간 동안 1+15, 15로 해서 그 강요들과 관계관들이 한러 경협도 주요 안건이지만 최근 핵 도발을 강행한 북한 문제가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의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아직까진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우는 로드맵을 갖다 제시하고 지금 어쨌든 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여튼 양국 정상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뒤엔 몽골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잡혔습니다. 러시아 방문 이틀째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반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방 정책을 밝힌 뒤 귀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출국에 앞서 러시아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와의 만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나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각협력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중심이자 한반도와 극동,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러가 먼저 시작하고 북한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러 양국이 경제적으로도 서로 윈윈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우수한 과학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FTA 체결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더 나아가 북극 항로 개발, 남북러 철도 가스관 연결 등에 함께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북핵 미사일 문제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북핵 포기를 위한 한러 간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도 안심하고 평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축제를 마음껏 즐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초강경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반대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Никакого другого пути, кроме мирн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способа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не существует. 제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추가적 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초강경 제재 방안에도 반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미 핵기폭 장치와 탄도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해결 시도는 국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нагнетания
военная истерия, оно до хорошего не доведет. Это вс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глобальной планетарной катастрофе и к огромному количеству человеческих жертв. 푸틴은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анкций любого род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уже является бесполезным и неэффективным. Траву будут есть, понимаете? Но не откажутся от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если не буду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정입니다. Нация, американский народ.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사일 탄도 중량 확대의 대가가 무기 구매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한국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 무기를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통화 결과를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자는 데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발표문에는 청와대 발표에 없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탄두 중량 해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수십억 달러짜리 미국산 군사 무기와 장비 구입을 허가했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일 한미 정상통화에 대한 백악관 발표문에는 예정된 군사장비 구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예정된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무기가 추가된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탄두 중량을 풀어주는 대신 미국이 고가의 무기 추가 구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 차례 한미 정상통화에서 무기 구매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첨단 무기나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킨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이 그동안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가 기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하기로 한 만큼 그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급에 버금가는 고위력의 파괴력을 갖춘 괴물 미사일이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에 따라 최대 2톤 규모로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두 중량 2톤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에서 개발한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두세 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일본과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추가 핵실험으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해서 방사능 유출 등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정선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이 애초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일본과 중국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의 위력을 50킬로톤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북한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당초 추정했던 70킬로톤을 넘어 120킬로톤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의 규모를 당초 5.8로 파악했던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가 확정치를 6.0으로 수정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핵실험의 위력을 100킬로톤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을 108킬로톤으로 추정했습니다. 폭발력 108킬로톤은 1945년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최대 7.8배 수준이며 지난 5차 핵실험과 비교해 최대 10배 위력이 커진 것입니다. 연구팀은 북한의 핵실험이 모두 같은 장소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됐으며 추가로 핵실험을 감행하면 핵실험장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핵실험으로 갱도 일부가 이미 붕괴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소탄 폭발 시험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정선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비상이 걸린 정치권이 대북 정책과 핵무장론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전개했습니다. 네, 독자적 핵 무장론은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선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더구나 사드 배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며 배치를 연기시켰고 여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역시 안보 위기를 정부 흔들기로 활용할 생각을 접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초당적인 협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 소집된 국회 외통위에서도 대북 정책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원칙이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원칙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 운전자로는 설 자리가 없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을 둘러싼 공방도 전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국 해구산 정책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비핵화 목표를 망각하고 핵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 검토 주장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최근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장외 투쟁을 멈추겠다고 밝혀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완급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장외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마저 거부하면서 정기국회 이틀째 본회의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회의장 대신 청와대와 서울지방고용청을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언론 탄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공영방송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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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장외 투쟁의 명분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전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는 장외 투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해외 나가는데 여야를 떠나서 국내에서 장외 투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에 불참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기도 김포 최전방 군부대 방문 일정을 잡는 등 안보 관련 일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외 투쟁 완급 조절에 나선 한국당은 문 대통령 귀국 이후 주말에는 서울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대여 투쟁의 전선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해서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10분쯤 서울 서부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사장은 취재진 앞에서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혐의 인정하는가, 정치권에 구명 활동한 것이 사실인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현직 간부 박모 씨를 증거언익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노 씨는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을 맡은 인물로 검찰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추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0월 초 최장 10일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되자 직장인들과 관광,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임시공휴일 때도 소비가 크게 늘어난 적이 있는 만큼 최근 회복세가 약화된 소비가 진작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되자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들뜬 모습입니다. 휴가 쓰지 않고 쉴 수 있으니까 되게 모두들 좋아할 것 같고요.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국내라도 여행을 길게 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임시공휴일이 확정되기 전부터 해외여행 예약이 최대 2배 늘어났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역시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난해 5월 황금 연휴 때 백화점 매출은 롯데가 67%, 현대 46%, 신세계 33%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연중 최대 대목인 추석인데다 국내 최대 규모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도 겹치면서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임시 공휴일 등으로 연휴가 하루 더 늘면 국내 지출이 432억 원 증가하고 71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안 갑니까? 아니 갑니다. 다만 국내 여행을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 만약에 내수 활성화를 하면 원래 의도한 바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소비 관련 지표 역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황금 연휴가 반전의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열흘로 늘어남에 따라 은행도 이 기간 영업전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주요 은행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0일 동안 대부분의 점포에서 고객 상대 영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만약 급하게 창구를 방문해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공항에 설치된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 환전소만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 업무 처리 범위가 제한됩니다. 주요 은행은 고속도로 일부 휴게소를 비롯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점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 축구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원정 경기에 나선 대표팀은 전반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황희찬과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후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염기훈을 투입한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후반 33분에는 이동국까지 넣으며 승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후반 44분 이동국과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며 끝내 우즈베크 골문을 열지 못하고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대표팀은 4승 3무 3패, 승점 15점으로 A조 2위에 올라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온 연속 본선 진출 기록을 9회로 늘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 국가는 브라질과 독일,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스페인과 우리나라 등 6개국 뿐입니다. 한편 시리아는 이란과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고 A조 3위를 차지해 플레이오프에서 호주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자들이 2달 전 있었던 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도 나서 정확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또래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자수한 14살 A양과 B양은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양 등은 사건 발생 2달 전에도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경찰에 A양 등을 신고했고 이후부터 A양 등이 피해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과 B양은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절도와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2사람은 소년원에 인계됐습니다. 주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예정입니다. 1차 폭행으로 고소한 데 대한 보복 폭행임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양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3명도 조사해 이 중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부산지방경찰청과 교육청을 잇따라 방문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부적응자와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고생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영상통화로 주고받기도 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심하게 붓고 상처가 가득합니다. 강릉에 사는 17살 이모 양은 지난 7월 17일 또래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양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폭행은 경포의 해수욕장과 자취방 등에서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욕설은 물론 이 양의 머리와 몸에 침을 뱉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소녀들은 폭행 당시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영상통화로 폭행 장면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폭행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보고 동생 사건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행동들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보는데 그냥 너무 좋은 동생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더 그 사건에 신경이 많이 쓰였고 저도 단순한 애들끼리 그런 거겠지. 걔가 잘못했으니 맞을만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에도 억울했고. 이 양은 폭행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6명을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하고 난폭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청와대 온라인 청원만 1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최근 또래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부산의 한 여중생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10대 소녀들이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한 사건이 드러났고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대 소녀가 이웃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대 범죄의 잔인성과 폭력성은 이미 성인 범죄 수준을 넘은 실정이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소년법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아예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소년법 폐지 동의가 10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 비슷한 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함께 요구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어떤 생각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정 규정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형량이 낮다 높다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형량도 너무 낮아요. 법이 범죄의 잔혹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방경찰청은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남 모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위는 올해 6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 안이나 학교 밖 장소에서 자신이 맡은 모 중학교 여중생 자매 2명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9월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뒤 학교 밖에서도 이들을 만나는 등 업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A경위를 긴급 체포하고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보고서의 모든 제품을 공개했죠.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모든 성분을 조사하고 역학조사까지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보고서의 모든 제품명을 공개한 다음 날, 이 보고서를 만든 여성환경연대는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며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모든 성분을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한 킴벌리 등 인기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안감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지금 생리대에 대해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하나입니다. 또 일회성 생리대를 쓴 뒤 생리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제보자가 4,000명 가까이 된다며 역학조사를 실시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회견에선 이 단체 의뢰로 실험을 맡았던 김만구 교수가 직접 실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 교수는 특정 기업이 실험비를 댔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운동 차원에서 인건비도 받지 않았으며 실험은 국제표준기구 분석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분석과학적인 데이터에 관해서 의혹을 갖는다면 나오시라. 한국분석과학회의 주관하에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선 면 생리대 매출이 서너 배씩 늘었습니다. 그만큼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은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를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게 전부여서 여성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파동을 보면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연 국민 건강과 직결된 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는커녕 뒷북 대처에 우왕좌왕하는데 이번 기회에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의 제품명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 사회적인 형태에서의 의혹이나 그런 불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데 신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현행법상 식품안전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지만 당시 국무조정실의 법적 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선진국처럼 식품안전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두 곳에서 식품안전을 담당하는데 위해 사태가 터지면 자체 조사권이 있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조율에 들어가고 유럽 식품안전청 역시 각 국가들에 대한 자체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여진 농림부와 식약처의 이원화된 업무 체계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식약처는 2013년 3월 복지부 산하 외척인 식약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승격됐지만 식품안전관리 등은 해당 부처에 위임돼 업무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란과 생리대 파동을 겪으면서 식품과 의약품 업무를 아예 분리해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캐나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화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부영과 대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부당 내부 거래 여부가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대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물류계열사 대림코퍼레이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인력이 9명이나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대림산업의 최대 주주며 오너 3세 이해욱 부회장이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그룹 전체가 사정권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부영그룹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중근 회장 친족회사와 차명 보유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이 오는 12월까지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구조적 처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50대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잠재적 조사 대상 그룹이 2자릿수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가며 계열사인 호반건설주택의 몸집을 불려온 호반건설, 허창수 회장 친인척 소유 건축사무소에 그룹 일감을 몰아준 GS건설 등도 조사 예정 명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비자금 조성에 관행처럼 악용되던 건설업계의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결국 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을 살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네, 즐거운 사라로 널리 알려진 마광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어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피라 사건으로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스포츠문화부 장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오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일단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이었는데요. 이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자택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이웃에 살고 있는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이 경찰에 따르면 베란다에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이 됐고 집에는 유산과 시신 처리를 가족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A4 한 장짜리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네. 이 경찰은 이 유서가 지난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고인은 1985년 결혼을 했다가 5년 뒤 이혼을 했고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네. 재작년 모친이 사망한 후에는 가사 도우미와 함께 지내왔는데요. 네. 이 도우미가 정오에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러 정황상 마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울증을 알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광수 교수는 1992년에 즐거운 사라라는 작품으로 실형을 받는 등 피라 사건을 겪은 뒤에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이 마 전 교수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하다, 답답하다였다고 하는데요. 네. 자신의 소설 즐거운 사라보다 더 거침없는 다른 작품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표적이 됐다라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내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피라 사건을 겪은 후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빠졌고 네. 이 우울증으로 지속적으로 이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합니다. 네, 장 기자가 언급한 대로 마광수 교수는 1992년도죠. 즐거운 사라 피라 사건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역시 즐거운 사라는 익숙하실 텐데요. 이 즐거운 사라라는 작품은 사라라는 여대생이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1992년 10월 이 마광수 교수가 강의 도중에 경찰에 연행돼 구속됐습니다. 당시 제목은 음란문서 유포였는데요. 바로 이 음란문서로 분류된 것이 소설 즐거운 사라였습니다. 아, 네.
이 사건으로 마 교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이 책 즐거운 사라는 문화부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네. 이 마 교수는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사면 복권됐지만 이 소설 즐거운 사라는 현재까지도 이 판매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즐거운 사례 사태는 당시 이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해 논의를 촉발시키는 일대 사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외설스러운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저자가 구속된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여성 간의 논란이 있었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작품에 대해 특히 당시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안 전 후보자가 1994년 2월 즐거운 사라에 대한 이 음란물 제조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학 작품의 수준에 미달하는 음란물이라는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중립 감정인으로 공동 선임한 안 전 후보자가 이 작품에 대해 통상적인 성인 독자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이라고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특히 문학적, 예술적, 또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없는 법적 폐기물, 하수도의 무대에 머물러야 할 마땅한 작품이라는 격한 단어를 쓰며 혹평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마광수 교수는 오랫동안 저작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요. 즐거운 사라 논쟁에 이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감춰진 느낌도 듭니다. 마 교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이 마광수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은 건 소설이 아니라 사실 시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바로 윤동주 시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인물이 마광수 교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마 전 교수는 천재로 불리면서 28살에 홍익대 교수로 처음 강단에 섰고요. 1984년부터는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즐거운 사라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마광수 교수의 대표작은 1990년대 소설 광마일기와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 에세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등이 있습니다. 이 피라 사건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지만 자기 검열 탓에 아무래도 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전 이 작품들이 대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마 교수는 사실 즐거운 사라 외에도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이 개인 홈페이지에 즐거운 사라를 비롯한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됩니다. 하지만 마 교수는 당시 항소하지 않았는데요. 또 이 같은 해 제자들의 시를 거의 그대로 본인의 시집에 실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자신의 원작을 각색한 연극 가자 장미여관으로의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사람 중에 나보다 아직 야하거나 야한 작가나 시인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당시 본인의 전과 이범에 감옥을 가고 학교를 2번이나 잘렸다고 소개한 마광수는 제2의 마광수가 나오지 않는 게 아쉽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상당히 대담한 성담론을 꺼내놓은 마 교수의 작품들의 의의를 따져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마광수 교수가 생각하는 문학의 가치는 좀 남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욕망과 욕구를 문학으로 상상하게 해서 읽는 독자들이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도 있는데요. 특히 1989년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를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 문화적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이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또 2013년에 이 즐거운 사라를 새로 펴내면서 적은 이 저자 소개글을 보면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자아가 어떤 것이었는지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죽어도 나이값은 안 하겠다는, 그래서 이 마음만큼은 언제나 야한 상태로 있겠다는 괴짜 시인이자 소설가, 대학 교수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면 항상 자유인으로 살아가며 이중적 위선에 맞서 싸우는 문화운동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아마 마 전 교수가 항상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단에 이단아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던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의 주요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9월 6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오늘 호남선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실시합니다. 예매 대상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행하는 호남선 SRT 승차권으로 1회에 최대 6매까지 1인당 12매까지 살 수 있습니다. 현장 예매의 경우 SRT 정차역과 서울, 용산, 영등포 등 지정된 역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표를 살 수 있는데요. 아울러 SRT 홈페이지에서는 오후 3시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공정위가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간담회에는 체인스토어 협회와 백화점 협회, TV 홈쇼핑 협회, 한국 온라인 쇼핑 협회, 편의점 협회, 한국 면세점 협회 대표가 각각 참석합니다. 동반경제 포럼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조금 전에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서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 등 한반도 정세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또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확대와 경제, 제도적 기반 확충, 극동적 개발 협력 선순환 구조 정착 등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됩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진전이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 트랙을 도는 폴란드 선수의 뒤로 세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3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스키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는 사포로 시가지를 향해 날아가는 듯합니다. 중국 전국 동계체전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단거리 준결승전에 참가한 선수는 어둠 속 설산에서 꿈을 쫓습니다. 평창을 시작으로 줄줄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의 대표적인 유수 통신사들이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 속에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하는 의미로 한중일 사진전을 열기로 했으며 이번 사진전은 그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三项盛事连续举办，世界目光聚焦东方，这是三国的光荣，是东亚的。 전시에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사진도 마련돼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본선 경기에 앞서 연습하는 이상화 선수의 모습은 특수기법으로 연속 촬영에 담았습니다. ところで報道写真は読者にニュースのポイントを伝える報道の重要なツールであり 스키 프리스타일 경기를 펼치는 선수의 몸짓은 한 마리의 새와 같고 다음 주자를 터치한 뒤 쓰러져 있는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낸 이에 홀가분함이 엿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각 나라의 전통 문화와 자연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광화문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